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지혜와 기묘한 사연들이 모이는 곳. 여기는 은빛야담입니다. 좋아요, 구독, 은사랑입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 시작합니다. 조선 성종 연간 한양 팔달문 받고 오른 사시사철 선비들의 글 읽는 소리와 장꾼들의 활기로 가득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조판서의 외아들 이선은 고을의 자랑이자 여인들의 남모를 흠모 대상이었지요. 그는 눈매가 서늘하면서도 깊어 마치 가을밤의 달빛을 닮았다는 평을 들었습니다. 어느 유난히 눈부신 봄날 오후였습니다. 이선은 며칠째 풀리지 않는 경전의 문구를 곱씹으며 머리를 식히기 위해 장터로 나섰습니다. 평소라면 눈길도 주지 않았을 장터 귀퉁이, 유난히 인적이 드문 고물상 앞을 지나던 이선의 발걸음이 돌연 멈추었습니다. 그곳에는 먼지와 세월의 때가 켜켜이 앉은 사람 키 절반만 한 거대한 노촛대 하나가 위태롭게 세워져 있었습니다. 기이하구나. 노새 빛깔이 이토록 검붉으면서도 푸른 기운을 머금다니. 게다가 저 조각은 촛대는 예사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밑동부터 꼭대기까지 수천 장의 연꽃잎이 겹겹이 피어오르는 형상이었고, 그 꽃잎 사이사이를 노니는 나비들은 금방이라도 날갯짓을 하며 날아오를 듯 정교했습니다. 특히 촛대 몸통에 달린 작은 문에는 구름 문양이 입체적으로 새겨져 있어 마치 하늘나라의 보물고를 옮겨놓은 듯했지요. 그때 구석에서 졸고 있던 노파가 눈을 번쩍 뜨며 이선의 소매를 붙잡았습니다. 아이고, 도련님, 안목이 과연 모배십니다. 이 물건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본래의 서역의 귀한 장인이 만든 것이라 하옵니다. 하지만 덩치가 너무 크고 무거워 선뜻 사가는 이가 없으니 도련님 같은 귀골께서 가져가신다면 아주 헐값에 드리겠나이다. 서역의 물건이라 조각의 공력이 대단하구려. 헌데 이노새 질감이 어찌 이리 서늘하오? 그저 세월을 오래 타서 그런 것이니 심려 마십시오. 그저 방 한편에 두기만 해도 집안 기운이 살아날 보물입니다요. 이선은 왠지 모를 이끌림에 이 촛대를 사랑채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촛대가 들어온 날부터 이선의 일상에는 기묘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선이 밤늦게까지 과거 공부를 하다 잠시 머리를 식히려 마당을 거닐고 돌아오면 방 안 풍경이 교묘하게 달라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분이 내가 나갈 때는 찻잔이 비어 있었고 벼루의 먹도 말라 있었거늘 어찌하여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차가 놓여 있고 먹은 방금 간 듯 윤기가 흐른단 말이냐? 식어있던 밤참은 온데간데 없고 정갈하게 깎인 과일이 놓여 있는가 하면 어질러진 서책들이 주제별로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방문 문고리는 내가 나갈 때 걸어둔 그대로요. 창호지 한 칸 찢긴 곳 없거늘 하인 놈들이 감히 내 허락 없이 발을 들였을 리도 만무한데 필시 귀신이 곡할 노릇이로구나. 호기심을 이기지 못한 이선은 결국 범인을 잡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등잔불을 끄고 잠자리에 드는 척하다가 병풍 뒤 어둠 속에 몸을 숨겼습니다. 삼경이 지나고 창살에 비친 달빛이 방바닥에 선명한 그림자를 새길 무렵 정적을 깨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끼익, 쇳물 소리가 아닌 마치 옥쟁반의 구슬이 굴러가는 듯 고운 소리와 함께 노촛대의 작은 문이 서서히 열렸습니다. 그 안에서 은하수 같은 옷자락을 끌며 한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며칠을 굶은 듯 떨리는 손으로 상 위에 떡을 집어들었습니다. 그 순간 이선이 등잔불을 켜며 앞을 막아섰습니다. 걔 누구냐? 요망한 요괴냐? 아니면 사람의 탈을 쓴 귀신이냐? 대낮같이 밝은 방에 감히 어디라고 발을 들이는 것이냐? 갑작스러운 불빛과 호통의 여인은 혼비백산하여 손에 든 떡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녀는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아 고개를 떨구었고 애처로운 흐느낌이 적막한 방 안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여인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바닥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선은 칼날 같은 기품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여인의 가냘픈 어깨에서 새어나오는 서러운 흐느낌에 손에 든 등잔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대관절 이름은 무엇이며 어찌하여 사람의 몸으로 저 좁고 차가운 노쇠 속에 갇혀 지낸 것이냐? 만일 요괴가 아니라면 사실대로 고하라. 설아는 떨리는 손을 거두고 이선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눈물로 젖은 그녀의 눈망울은 호수처럼 맑았으나
그 안에는 깊은 한이 서려 있었습니다. 소녀의 이름은 설아라 하옵니다. 본래 충청도에서 대대로 선비 집안의 딸로 자랐으나 간신들의 모함으로 아버님은 귀향길에 돌아가시고 가문은 풍비박산 났사옵니다. 홀로 남은 저를 탐욕스러운 숙부가 돈에 눈이 멀어 대를 잇지 못해 안달난 노비 출신거상의 첩으로 팔아넘기려 하였지요. 첩이라니? 선비의 자존심을 버리고 어찌 그런 짓을 한단 말이냐? 혼례 전날 밤 소녀는 차라리 목숨을 끊으려 칼을 들었사옵니다. 그때 갑오로 내려오던 이 큰 노촛대가 눈에 들어왔지요. 아버님께서는 이 촛대가 위기의 순간에 사람을 구한다고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소녀는 죽는 것보다 저 차가운 노쇠 속으로 사라지는 편이 낫겠다 싶어 몸을 구겨 넣었사옵니다. 그런데 촛대 문을 닫는 순간 마치 다른 세상에 온 듯 숨을 쉴 수 있었고 그렇게 장바닥을 떠돌다 도련님의 방까지 흘러오게 된 것입니다. 이선은 그녀의 고결한 눈빛을 보고 그녀가 거짓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무심했던 그의 가슴 속에 처음으로 연민이라는 뜨거운 감정이 샘솟았습니다. 내 방 뒷벽 너머에 작은 다락방이 하나 있어. 그곳은 하인들도 발을 들이지 않는 곳이니 내 과거 공부를 하러 한양으로 떠날 때까지 그곳에 머물며 몸을 추스르시오. 굳이 저 좁은 노쇠 속에 다시 들어가지 않아도 될 것이오. 그날부터 두 사람의 위험하고도 아름다운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선은 사랑채 가장 안쪽 서책을 높이 쌓아둔 벽장 다락을 비웠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수납장 같지만 문을 열면 성인 한 명이 겨우 앉아 쉴 수 있는 작은 비밀의 방이었지요. 하인들이 마당을 쓸거나 식사를 가져올 때면 설아는 그 숨막히는 어둠 속에 몸을 숨겼고 모두가 잠든 깊은 밤이 되어서야 다락 밖으로 나와 숨을 쉬었습니다. 설아 낭자, 하인들이 잠들었소. 이제 나오셔도 좋소. 그 소리에 다락에 작은 문이 열리고 설아가 조심스레 발을 내디디면 차가운 사랑채 방 안에는 비로소 따뜻한 등잔불 향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낭자를 이리 좁은 곳에 숨겨두어 내 마음이 매일 밤 바늘방석에 앉은 듯하오. 이선의 안타까움이 섞인 고백에 설아는 바느질하던 손을 멈추고 오히려 이선의 마음을 달래듯 평온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곳은 촛대 속보다 따뜻하고 도련님의 온기가 느껴져 제게는 궁궐보다 과분한 곳입니다. 벽 너머로 들려오는 도련님의 나직한 책 읽는 소리는 제게 천상의 악공이 연주하는 풍류보다 더 감미롭사옵니다. 매일 밤 이선은 과거 공부 틈틈이 설아에게 시를 가르쳤고 설아는 이선의 해진 옷수를 정성껏 꿰맸습니다. 정이 깊어지던 어느 날 이선은 어머니가 물려주신 가문 의상징 쌍가락지 옥반지 중 하나를 설아의 손에 끼워 주었습니다. 이 가락지는 내 심장과 같소. 내일 과거 시험을 보러 한양으로 떠나면 낭자를 지켜줄 이가 없으니 반지를 내 몸이라 여기고 쥐고 계시오. 내가 장원급제하여 돌아오는 날 세상 그 누구보다 당당하게 이 다락방 문을 열어 낭자를 내 정실 부인으로 맞이할 것을 하늘에 맹세하겠소. 도련님, 이 반지에 빛이 바래지 않도록 제 목숨처럼 간직하겠습니다. 부디 무사히 그리고 당당히 돌아오소서. 소녀, 천년의 세월이라도 이 다락방에서 도련님만을 기다리겠나이다. 두 사람은 등잔불 아래서 서로의 눈을 맞추며 다가올 시련은 꿈에도 모른 채 영원한 사랑을 약속했습니다. 옥반지는 달빛을 받아 슬프도록 아름답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선이 장원급제의 꿈을 안고 한양으로 떠난 뒤 사랑채의 공기는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설아는 이선이 약속한 날만을 기다리며 매일 밤 벽장 안에서 그의 안녕을 빌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의 장난은 가혹했습니다. 이선이 한양으로 떠난 지 사흘째 되던 날, 평소에도 오만방자하기로 소문난 병조판서의 여식 조소저가 화려한 가마를 타고 이선 정승의 댁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이선이 평소 자신을 차갑게 대했던 이유를 반드시 찾아내리라 독을 품고 있었습니다. 내 남군이 될 뿐이 어찌 장원으로 떠나면서 내게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단 말이냐. 분명 이 방 안에 내 눈을 가리는 가시가 숨어 있을 터. 사랑채를 둘러보던 조소저의 귀에 마당 구석에서 나누는 하인들의 은밀한 대화가 날카롭게 꽂혔습니다. 자네 보았나? 어젯밤에도 도련님이 계시던 벽장 틈으로 여인의 가느다란 손이 나와 찻잔을 들여보내더군. 쉿. 평소 도련님이 우리도 못 만지게 하던 그 노초대 속에서 여우가 나온다는 소문이 사실인가 보네. 그래서 조소저를 그리 냉대하셨구먼. 조소저의 얼굴이 시퍼렇게 달아올랐습니다.
냉대? 감히 나를 두고 이 비천한 방에 여우를 숨겨. 그 여우 같은 년 때문에 내 정혼자가 나를 돌보듯 했단 말이냐. 그녀는 당장 사나운 종자들을 불러 사랑채 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집기가 내팽개쳐지고 귀한 서책들이 갈기갈기 찢겨 마당에 뿌려졌습니다. 마침내 겹겹이 쌓인 책장 뒤 비밀 다락방의 문이 발각되었습니다. 조소저가 직접 문고리를 낚아채 비틀어 열자 그 안에서 겁에 질린 채 옥반지를 가슴에 꼭 쥐고 있던 설아가 나타났습니다. 감히 사대부가의 귀한 자재를 홀린 요물이 여기 숨어 있었구나. 이 천하의 망측한 년을 당장 끌어내라. 설아는 머리채가 잡힌 채 거친 흙바닥으로 내팽개쳐졌습니다. 조소저는 설아의 손가락에서 영롱하게 빛나는 옥반지를 발견하고는 실성한 듯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 반지는 이씨 가문의 정실에게만 전해지는 가부가 아니냐. 도련님이 나에게는 눈길도 안 주시더니 내까지 천한 것에게 가문을 넘겨주려 하셨단 말이냐. 당장 내놓아라, 이 도둑년아. 조소저가 설아의 손가락을 부러뜨릴 듯 비틀자 설아는 피가 맺히도록 주먹을 꽉 쥐며 부르짖었습니다. 이것은 도련님께서 제게 주신 목숨보다 소중한 약조입니다. 제 목을 베실지언정 이 반지만은 도련님과의 맹세만은 절대로 내어줄 수 없습니다. 발칙하구나. 내 년의 목숨이 긴지 내 인내심이 긴지 어디 한번 보자꾸나. 조소저는 설아를 관가에 넘기면 이선이 돌아와 찾을까 두려워 아예 세상에서 지워버릴 악독한 결심을 하였습니다. 인연을 전라도 저 끝 사람의 발길이 끊긴 서해 외딴 바위섬의 노비로 팔아버려라. 평생 소금기에 절어 도련님 이름조차 있게 만들어라. 그 후 설아는 며칠 밤낮을 포박된 채 수레와 배에 실려 이동했습니다. 그녀가 도착한 곳은 사방이 거친 파도로 둘러싸인 황량한 섬이었습니다. 그곳은 나무 한 그루 제대로 자라지 않는 마치 바다 위의 사막 같은 곳이었습니다. 조소저의 사나운 종자들은 설아를 해변에 내팽개치듯 던져두고 떠나버렸습니다. 정신을 잃고 쓰러진 설아를 발견한 것은 굴을 따러 나왔던 어부 노부부였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째? 이 고운 아가씨가 왜 이런 험한 곳에 쓰러져 있노? 노부부는 설아를 자신들의 작고 허름한 오두막으로 데려갔습니다. 할머니는 정성껏 미음을 끓여 먹이고 바닷바람에 튼 설아의 얼굴에 귀한 고래 기름을 발라주었습니다. 며칠이 지나 비로소 눈을 뜬 설아는 낯선 천장과 노부부의 얼굴을 보고 겁에 질려 구석으로 몸을 웅크렸습니다. 하지만 노부부는 인자한 미소로 그녀를 안심시켰습니다. 걱정 마소, 아가씨. 우린 그저 바다에서 고기 잡고 사는 늙은이들이라오. 우린 사람을 부릴 줄도 모르니 그저 우리 딸이라 생각하고 편히 있으구려. 그 따뜻한 말 한마디에 설아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한양에서 겪은 모진 수모와 이선과의 생이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설아는 푸만 깊숙이 혹은 입안에 숨겨두었던 옥반지를 꺼내 손바닥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 빛깔이 어찌나 영롱한지 어두운 오두막 안이 환해질 정도였습니다. 할머니가 신기한 듯 물었습니다. 아가, 그 반지가 보통 물건이 아닌 듯 싶구나. 혹시 그 반지 때문에 이런 고초를 겪은 것이냐? 설아는 반지를 어루만지며 비로소 자신의 사연을 털어놓았습니다. 할머님, 사실 저는 대대로 선비를 배출한 집안의 딸이었사옵니다. 가문이 풍비박산나고 갈 곳 없는 저를 귀한 도련님께서 거두어 주셨지요. 남들은 저를 요물이라 욕하며 내쫓았지만 도련님은 저를 차가운 노초대 속에서 꺼내 따뜻한 다락방에 숨겨주시고 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설아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반지를 가슴에 꼭 껴안았습니다. 이 반지는 도련님이 한양으로 떠나시던 날 저를 정실부인으로 맞이하겠다며 건네주신 가문의 가보입니다. 조소저라는 분이 이 반지를 뺏으려 제 손가락을 꺾으려 했지만 저는 차라리 죽음을 택할지언정 이것만은 내어줄 수 없었습니다. 할머님, 제게 이 반지는 제 밥보다 소중한 제 혼백입니다. 도련님이 저를 냉대하지 않고 아껴주셨던 그 마음이 이 거친 섬 생활을 버티게 하는 유일한 힘이니까요. 언젠가 도련님이 저를 찾으러 오실 때 이 반지가 제가 설아임을 증명해줄 유일한 등불이 될 것입니다. 모든 이야기를 들은 노부부는 함께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런 애절한 사연이 있었구먼. 걱정 마소. 우리가 죽는 한이 있어도 아가씨와 그 반지는 지켜주겠네. 설아의 애절한 사연을 들은 노부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그녀의 거친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런 귀한 분과의 약조가 있었다면 반드시 살아남아야지. 하지만 이 섬은 쌀 한 톨 구경하기 힘든 척박한 곳이라 내 기운이 닿을까 걱정이구나. 할머니는 광 속 깊은 곳에서 거친 보리가루 한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우리 같은 섬 사람들은 평생 이 보리 국수만 먹고 산단다. 도련님이 드시던 화려한 음식에 비할 바는 못 되지만 이 보리는 척박한 땅에서도 얼어 죽지 않고 자라나는 강인한 생명력을 가졌지. 내 처지가 이 보리와 같으니 이 국수를 먹으며 마음을 다스려 보련. 설아는 할머니 곁에서 보리 국수 삶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거친 면발이 목에 걸려 눈물을 흘렸지만 문득 이선과 나누었던 대화를 떠올렸습니다. 도련님은 늘 제게 말씀하셨지요. 낭자, 나는 화려한 연회상보다 낭자와 마주 앉아 나누는 담백한 맛이 더 좋소. 거칠애뿐인 세상에서 그대와 나누는 소박한 진심이야말로 가장 귀한 성찬이요. 라고요. 할머님, 도련님이 그리워하셨던 그 진심의 맛을 이 보리에 담고 싶습니다. 화려한 육수 없이도 사람의 심장을 데울 수 있는 그런 국수를 만드는 법을 알려주십시오. 설아는 할머니에게 간청했습니다. 할머니는 허어 웃으며 설아의 손을 이끌었습니다. 그래, 아가. 진정한 맛은 혀끝이 아니라 심장으로 느끼는 법이지. 보리는 너무 오래 삶으면 퍼지고 덜 삶으면 딱딱하단다. 내 기다림도 이 국수와 같으니 조급해하지 말고 정성을 다해 면을 치대 보렴. 그날부터 설아는 매일 밤 보리 국수를 삶았습니다. 이선이 좋아하던 담백하고 깔끔한 맛을 내기 위해 섬의 맑은 샘물을 깃고 보리 향을 살리는 법을 익혔습니다. 갈라진 손등에서는 피가 배어 나왔지만 국수를 말 때마다 설아는 이선의 환영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도련님, 언젠가 이 구수한 보리향이 바람을 타고 한양까지 닿아 당신의 지친 마음을 위로할 날이 오겠지요. 한편 한양에서 장원급제의 보배로운 어사화를 머리에 꽂고 돌아온 이선은 집대문을 들어서기도 전에 말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그의 발길은 부모님께 올리는 무난 인사보다도 먼저 사랑채 구석의 낡은 다락방으로 향했습니다. 설아 낭자, 내가 왔소. 내가 장원급제를 하고 돌아왔소. 이제 당당히 문을 열고 나오시오. 그대를 내 정실 부인으로 맞이할 명을 받아왔소. 그러나 굳게 닫힌 다락방 문 너머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이선이 떨리는 손으로 문을 박차고 들어갔을 때 그곳에는 주인이 떠난 빈자리와 차갑게 식어버린 노촛대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이선이 사색이 되어 마당으로 뛰쳐나오자 어머니 정경 부인과 화려한 비단옷을 입은 조소저가 기다렸다는 듯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조소저는 손수건으로 눈가를 훔치며 가련한 척 입을 열었습니다. 도련님, 참으로 망측한 일을 겪으셨습니다. 그 계집은 도련님이 대문을 나서자마자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집안의 귀한 금가락지와 갑오들을 챙겨 한밤중에 달아나다 뒤쫓는 하인들에게 겁을 먹고는 강물에 몸을 던졌다 하옵니다. 시신조차 물길에 쓸려 내려가 찾지 못했으니 그런 천한 인연은 이제 그만 잊으시고 앞날을 생각하소서. 옆에 서 있던 어머니 또한 엄한 기색으로 거들었습니다. 그래, 선아. 너를 홀렸던 요망한 년의 말로가 그러하니 이제 장원급제한 선비로서 마음을 다잡거라. 그런 도둑년 때문에 가문의 명예를 더럽혀서야 되겠느냐? 이선은 그 자리에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내 눈시울이 핏빛으로 달아오르더니 가슴을 쥐어짜며 사자후를 내질렀습니다. 내 눈은 속여도 내 마음은 속이지 못하오. 설아 낭자는 내 심장과도 같은 옥반지를 맡긴 사람이오. 목숨보다 소중한 약조를 간직한 여인이 고작 폐물 따위에 눈이 멀어 나를 배신한단 말이오. 낭자가 죽었다면 내 눈으로 그 시신이라도 봐야겠소. 이선은 울분 섞인 절규 끝에 그녀의 이름을 목 놓아 부르짖으며 서녀를 토하고 쓰러졌습니다. 그날부터 이선은 식음을 전폐했습니다. 천하의 수제였던 그의 눈동자는 빛을 잃었고 송장처럼 말라갔습니다. 임금이 보낸 어이들이 신설로와 전복초를 올렸으나 이선은 숟가락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물러거라. 낭자가 없는 세상의 음식은 모두 썩은 흙 같고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것은 날카로운 칼날 같구나. 내 차라리 이대로 굶어 죽어 그녀의 뒤를 따르리라.
이선이 정말로 죽어간다는 소문은 전국 팔도로 퍼져나갔습니다. 판서댁에서는 도련님의 곡기를 잊게 하는 자에게는 천금의 상을 내리겠다는 방을 고을마다 붙였습니다. 어느 날 남쪽 섬마을 장터에 소금을 팔러 나갔던 노부부가 고을 입구에 모여 웅성거리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관원이 붙이고 간 방에는 이선의 이름과 함께 그의 위중한 상태가 적혀 있었습니다. 노부부는 소금 가마니를 내팽개치고 집으로 달려와 설화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아가 큰일 났다. 한양의 이선 도련님이 상사병으로 오늘 내일 하신다는 방이 붙었구나. 누군가 식사 한 모금이라도 넘기게 해달라고 난리란다. 설화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눈앞이 캄캄해지며 주저앉았습니다. 하지만 이내 정신을 가다듬고 비장한 각오로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도련님이 나 때문에 생명을 버리려 하신다니? 할머님, 제가 도련님을 위해 마지막 음식을 올리게 해주십시오. 이 척박한 땅에서 자라난 보리야말로 지금 우리 처지와 같으니 제 숨결을 담아 국수를 말겠습니다. 설화는 눈물로 보리 반죽을 치대며 읊조렸습니다. 제 고난이 녹아든 이 국수가 도련님이 다시 살아갈 기운이 되게 하소서. 부디 이 국물을 한 방울도 남기지 말고 드셔야 합니다. 설화는 국수를 담기 전 솜에 깊숙이 감춰둔 옥반지를 그릇 바닥에 몰래 넣고 보리면으로 덮었습니다. 반지는 보리면 아래 숨죽였으나 그 섯을 퍼런 옥빛은 설화의 간절한 기도처럼 국물 속에서 은은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한양에 도착한 노부부가 투박한 보리 국수를 올리자 조소저의 하인들은 배를 잡고 비웃었습니다. 천하의 판서댁에 고작 이런 거친 음식을 가져오다니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하지만 기운 없이 누워있던 이선은 방 안을 채우는 구수한 향기에 홀린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선은 젓가락을 들어 국수를 들이켰습니다. 한 모금 넘길 때마다 메말랐던 심장의 온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국물까지 모두 비운 이선의 눈에 그릇 바닥에서 영롱하게 빛나는 옥반지가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내 심장과도 같은 반지 아니냐? 설화야, 내가 정녕 살아있었구나. 나를 살리려 이 국수를 보냈구나. 이선은 반지를 움켜쥐고 통곡하였습니다. 죽어가던 선비의 눈에 다시 불길 같은 생기가 돌아오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선은 그릇 바닥에 놓인 옥반지를 확인하자마자 신발도 제대로 신고 나오지 못할 만큼 급히 집을 나섰습니다. 그는 임금이 하사한 준말을 타고 노부부를 앞세워 남쪽 끝 바닷가 마을로 꼬박 사흘 밤낮을 달렸습니다. 마침내 도착한 해변가 작은 오두막 마당에는 소금기 젖은 바람에 보리를 말리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고운 비단옷 대신 거친 삼배옷을 입고 뽀얗던 손등은 갯일을 하느라 온통 갈라져 있었지만 이선은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설화 낭자. 말에서 떨어지듯 내려달려온 이선이 그녀의 이름을 부르자 설화는 들고 있던 채반을 떨어뜨렸습니다. 흩어지는 보리알 사이로 두 사람의 시선이 얽혔습니다. 설화는 꾸민 듯 눈을 비비다 이내 이선의 품에 무너지듯 안겼습니다. 이선은 그녀의 거친 손을 자신의 젖은 뺨에 가져다 대며 오열했습니다. 미안하오, 낭자. 내가 너무 늦었소. 나를 위해 그 모진 세월을 견디며 이 국수를 삶았단 말이오. 설화는 눈물을 흘리며 이선의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도련님, 장원급제하여 무사히 돌아오셨으니 그것으로 족합니다. 반지를 다시 도련님께 돌려드릴 수 있어 소녀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이선은 그녀를 더욱 꽉 껴안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죽다니 그런 말 마시오. 이제 그대를 다시는 차가운 노초대 속이나 어두운 다락방에 가두지 않겠소. 나를 살린 이 보리 국수의 구수하고 단단한 맛처럼 우리 사랑도 변치 않고 굳건할 것이오. 이제는 벽장 속의 여인이 아니라 내 가문의 당당한 주인이자 내 유일한 부인이 되어주오. 한양으로 돌아온 후 이선의 섯을 퍼런 추국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선은 목숨을 건 상소를 올려 설화 가문의 억울한 누명을 낱낱이 씻어내어 그녀를 양가댁 교수로 복권시켰습니다. 악행을 저지른 조소저는 정원 파기는 당연한 일이여 권력을 남용해 무고한 일을 섬으로 유배 보낸 죄가 만천하에 드러나 가문이 몰락하고 변방의 관비로 내쫓기는 엄벌을 받았습니다. 성종 임금은 이 기묘하고도 지극한 사랑 이야기에 크게 감동하여 친히 설화에게 정렬부인 의 칭호를 내리고 하사품을 보냈습니다.
세월이 흘러 이선이 높은 관직에 올랐어도 두 사람은 이조판서댁 사랑채의 그 다락방을 허물지 않았습니다. 매년 보리를 수확하는 철이 되면 두 사람은 다락방에 마주 앉아 소박한 보리 국수를 나누어 먹었습니다. 이선은 설화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며 나직이 읊조렸습니다. 내 평생 수많은 진미를 맛보았으나 부인이 말아준 이 보리 국수보다 내 심장을 뜨겁게 데운 것은 없었소. 부디 백발이 성성해질 때까지 매년 이 다락방에서 나와 함께 이 국수를 나누어 주시겠소? 이선의 진심 어린 고백에 설화는 눈가에 맺힌 이슬을 닦아내며 세상에서 가장 환한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대감의 곁이라면 저는 평생을 다락방의 여인으로 살아도 좋았을 것입니다. 백발이 눈처럼 내려 우리 눈이 흐릿해지는 날까지 제가 매년 가장 따뜻한 보리 국수를 말아 올리겠나이다. 설화는 말을 마치고 정성스레 국수 한 젓가락을 이선의 그릇에 얹어주었습니다. 방 한구석에 놓인 검붉은 노초대의 불꽃이 두 사람의 겹쳐진 그림자를 보듬듯 일렁였습니다. 예전에는 숨죽여 울던 고독한 불빛이었으나 이제는 두 사람의 웃음소리를 축복하는 등불이 되어 다락방 구석구석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척박한 땅에서 자라나 기어이 황금빛 알곡을 맺는 보리처럼 두 사람의 인연은 그 어떤 시련에도 꺾이지 않고 만년토록 청청하게 이어졌습니다. 보리국수 한 그릇에 담긴 일편단심과 옥반지의 맹세는 차가운 노쇠의 냉기마저 녹여버린 조선 최고의 연정으로 그 후로 오래도록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다고 합니다.